영화 암살을 통해 배우는 항일 투쟁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홍 교수님 인사를 해주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홍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하셨고 석사를 하셨고요. 박사는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설정을 하셨고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만들어주셨고, 또 최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각들, 특히 역사학자로서의 시각들도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홍구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요새 교과서가 핫한 이슈인데 교과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네요. 우리 공지가 나가기는 암살 얘기도 나갔는데 교과서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요거 좀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항일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암살 영화 다 보셨어요? 네. 전전 너무 이쁘죠? 네. 그 몰입을 방해할 정도로 이뻤는데요. 자, 이 암살 대중적 상업오락 영화였지만 저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마웠던 지점이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우리 독립되는데 여성들 역할이 상당히 컸겠죠. 그 독립에 기여한 분들을 독립위공자로 우리가 그 보훈처에서 서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전부 한 13,000여 분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여성은 몇 명쯤 될까요? 절반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3,000명은 될까요? 안 돼요. 얼마나 안 될까요? 형편없이 안 돼요. 300명도 안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오달수 영감이 나와서 우리 잊으면 안 돼.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벌써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진, 뭐 여기 플래카드에도 붙어 있는데, 어때요? 촌스럽죠? 예? 아, 맛있어요? 예. 아이, 솔직히 촌스럽죠. 오죽 그랬으면 영화에서도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지들, 우리 촌스럽지만 사진 한 장 박읍시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독립운동 했던 형들이 저렇게 개목걸이 걸고 사진 찍었을까요? 개목걸이 걸었네요. 위가 윤봉길, 아래가 이봉창 의사입니다. 두 분이 같은 일을 했지만 사진 찍은 스타일은 참 다르죠. 이봉창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누굴 캐스팅하면 좋을까요? 예, 딱 유해진이죠. 분장이 필요 없어요. 요게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기 직전 상황이에요. 요 이제 단상에 폭탄이 터져갖고 맨 앞에 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일본군 사령관, 그러니까 상해 침략군 사령관이죠. 저 사람이 죽어요. 바로 죽지는 않고 한 달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뭐 수술 한 10번쯤 했는데 죽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굉장히 약이 올랐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사형을 시킬 때도 참 법도가 있는 법인데 저렇게 무릎을 꿇려서 사형을 시켰어요. 총을 쏜 시간이 아침 7시 20 몇 분인데 시라카와가 죽은 시간입니다. 그럼 윤봉길 의사의 최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 일본인들이 아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윤봉길의 최후가 무릎 꿇고 일장기를 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마에다가. 자, 그거보다 분이 안 풀려갖고 저게 윤봉길 의사 유해 발굴하는 장면인데요. 백범 선생이 돌아오시자마자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런 분들의 유해를 모셔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는 아직 못 찾았죠. 윤봉길 의사 유해도 못 찾을 뻔했어요. 근데 매장돼 있다고 돼 있는데 파보니까 안 나왔는데 일본 사람 하나가 가르쳐줬어요. 거기 아니다. 여길 파봐라. 근데 어디예요? 길 한복판원이에요. 즉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이 일본 참배객들이 짓밟고 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윤봉길이 그렇게 미웠던 거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데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시다카와를 자기 창시명을 그걸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고 독립군 토벌대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일본 망했을 때 일본인들 따라가야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저 누굽니까? 예? 예, 백선엽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죠. 수구 세력에서는 최고의 한국전쟁 영웅으로 꼽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그 목숨 바쳐 죽였던 시다카와 요시노리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요 시다카와 뒤에 있는 사람,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시게미스 마모루라고 그 주중 일본 공사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암살에 나옵니다. 이 장면 생각나세요? 암살에서 해방됐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죠. 그 임시정부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쫙 저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메가동 원수 앞으로 나와서 항복을 하러 갔는데 지팽이를 짚고 있잖아요. 저 지팽이가 그냥 폼으로 짚은 게 아니에요. 다리를 심하게 접니다. 그걸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애국자 윤봉길의 폭탄을 맞아서 그렇다니까 청년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죠. 우리 보통 학생들 그 역사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2차 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에서 일본을 궁극적으로 패망시키는 게 우리 단독으로 한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할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일본이 항복하러 가는 마지막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윤봉길 의사로 대표되는 우리 독립운동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날짜가 9월 3일이에요.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바로 이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시다카와뿐만 아니라 시게미스라는 한국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예? 예, 롯데 신격호가 시게미스 아니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왜 제일동포 무일푼이었던 제일동포 청년이 어떻게 일본에서 성공했느냐. 시게미스 마모루가 처삼촌이라서 그 덕을 봐서 일본 주지사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부자지간에 하여튼 싸움이 벌어지고 여론이 확 악화되니까 롯데그룹에서 요새는 아니다. 그 시게미스하고 상관없다고 부인을 해요. 그러고 있습니다만 참 기막힌 일이죠. 아까 그 단상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겨우 6명, 5명, 6명 있는데 80년이 지난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살아서 돌아와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목숨 바쳐서 죽였던 놈이 그 놈을 살려낸 자가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쪽에서 수구 진영에서 최고의 원로로 떠받들고 있고 또 한 명은 5대 재벌 중에 하나로 딱 버티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해방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들 한 편 한 편이 사실은 암살 영화 하나씩을 찍어도 될 만큼 그런 정말 가슴 저리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인데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죠.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김상옥 의사입니다. 총독부에 폭탄 던졌던 김익상 의사입니다. 이 김익상 의사가 그 오성윤, 여기 자료에는 상윤이라고 나왔지만 오성윤과 더불어서 상해에서 황포탄에서 다나카 기이치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했고 그 얘기가 그 김산의 아리랑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형 얘기는 좀 하고 가죠. 누굽니까? 네? 이육사. 자, 본명이 이월록인데 왜 이육사라고 불렀죠? 네? 네, 죄수번호가 264번이다. 근데 여기 죄수번호 몇 번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육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육사가 감옥을 여러 번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형은 정말로 진짜 열혈 독립운동가였어요. 우리는 지금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냐? 군관학교라고 돼 있죠. 저게 김원봉이 세운 군관학교예요. 거기 졸업생입니다. 그 이육사의 그 청포도도 있지만 또 광해라는 기가 막힌 시가 있죠. 다시 천고이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해에서 노여부르게 하자. 자, 그 시를 그냥 시로서 받아들여도 좋을 텐데 문학평론가들 중에는 저 사람이 누구다
실존 인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존 인물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중에서 제가 본 제일 기막힌 거는 그 조 엑스제라고 아시죠? 네. 그분이 누구라고 했겠습니까? 박정희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저기 학생 모자 쓴 분, 저분이 이육사의 당숙인데요. 허형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 가면 김재진 홍범도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입니다. 동북항일연군, 만주 항일발지사나 최후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육사가 북만주에 가서 자기 당숙 만나고 온 다음에 저 시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도 허형식으로 대표되는 그 독립운동가일 것이다. 그 허형식 장군이나 허형식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가일 것이다. 그럽니다. 그 허형식의 당숙이, 허형식과 이육사 어머니의 당숙이 누구냐면 왕산 허위 선생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데 왕산로 있죠. 아주 동부 지역에서 중요 간선도인데 그 왕산로가 바로 허위 선생이 의병을 이끌고 진격했던 길입니다. 우리나라 의병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저 집안 대단하잖아요. 그 사촌 당숙지간에 보면은 이 최고의 의병장이 나왔고, 최고의 민족시인이 나왔고, 최고의 항일발제산이 나왔어요. 저분들 고향이 어디냐면, 그, 구미에 가면 임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미예요, 구미. 근데 임은동에서 철길 하나 건너면 상모동이에요. 근데 상모동에서도 인물이 하나 났어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조갑제가 같은 동료라고 이렇게 박정희를 억지로 끼워 넣는가 본데, 어때요? 결이 다르잖아요. 네. 다음. 여기 최수봉, 김원봉이 너무 많이 죽었을 때 첫 번째 이름 꼽은 선배죠. 다음. 또 너무 유명한 나석주. 네. 이분은 얘기를 좀 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안호균의 실제 모델이 누구냐 찾으면은 바로 이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남자현. 예. 안호균과의 공통점은 첫째 여성이다. 둘째 암살단원이다. 근데 솔직히 보면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요. 우선 전재현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머니예요. 47의 독립운동에 데뷔했어요. 지금은 47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년 전에는 47이면 진짜 할머니고요.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품에 아기 안고 있잖아요. 저 아기가 유복자예요. 남편이 의병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 보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양반댁 며느리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남편의 원수,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저분은 암살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두 번 뛰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저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 사이토 마코토라는 조선총독, 3.1운동 후에 부임한 조선총독을 죽이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남자현의 잘못은 없어요. 근데 총 한 방 쏴고 하지 못하고 폭탄 한 번 던지지 뭐 꺼내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냐? 사이토 마코토를 죽이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선빵을 날렸어요. 근데 목표를 향해서 선빵을 날린 다음에 암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송학선이라는 분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자면 참 재밌는데 통과. 근데요, 아니 정말 우째 이런 일 아닙니까? 남자현이 사이토 마코토를 죽이러 갔는데 다른 분이 선빵을 날렸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따로 왔다. 그게 그런 설정이 많이 됩니까?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또 있어요.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미국인 친일파 스티븐스를 전명운 장인환 열사가 저격해서 죽였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명운과 장인환을 공범으로 합니다. 근데 둘이 공범 아니에요. 그날 처음 봤어요. 한바탕면은 서로 쏴 죽일 뻔했어요. 권총을 같이 뽑아드니까 내가 스티븐스를 죽이러 갔는데 저쪽에서 권총을 뽑아드니까 스티븐스의 경혼인가 보다. 정말 의사들끼리 서로 쏴 죽일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이제 미주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세요. 지금 또, 그러니까 이 방송도 듣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한 100만 명 미주 동포가 있으니까 뭐 100사람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0년 전에는 미주 동포라고 해봐야 키케야 몇천 명 안 될 때예요. 대부분 또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는 샌프란시스코에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2, 300밖에 안 될 정도인데, 그런 시절에 스티븐 스단자가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놈을 노리고 가서 동시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형들 중에 그런 DNA를 가진 형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수틀리는 놈을 쏴 죽인다. 그런 기백을 가졌던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교적인 전통에서 보면 또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난신적자는 누가 죽여도 된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민주화운동 저쪽에서 보면은 뭐 과격하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우리 중근이 형, 봉기기 형, 봉창이 형, 그 맥을 이은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요,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열사는 수두룩 빽빽입니다. 마성 모란공원뮤지 가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분이 누구시더라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로 의사 많아요. 열사 많아요. 그런데 열사도 폭력을 쓰죠. 폭력을 쓰는데 폭력을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의사는 폭력을 누구한테 썼습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폭력을 썼던. 그 맥이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을까요? 한국전쟁 때 그런 DNA를 가졌던 형들 다 죽었습니다. 또 더블 부킹된 사례가 있어요. 백정기 의사라는 분입니다. 지금 효천공원에 같이 이몽창, 윤봉길 의사하고 같이 누워 계신 분인데 어때요? 눈빛이 장난이 아니죠. 일본에게 체포된 직후입니다. 저분이 윤봉길 의사하고 더블 부킹이 됐어요. 그 폭탄 던지러 가는데 윤봉길은 백범 선생 쪽에서 보냈고 이분은 우당 이회영, 아나키스트 쪽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범 선생 쪽이 준비가 철저했어요. 행사장에 가려면 비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당 선생 쪽에서는 비표를 못 구해줬어요. 그래서 저분은 분하다 하고 있는데 안에서 꽝 터진 거죠. 다음. 네, 다시 남자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남자현 의사가 61세에 무또라는 관동군 사령관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 관동군 사령관을 죽이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이번엔 왜 실패했냐? 밀정이 밀고 했습니다. 밀정이 밀고 한 다음에 남자현을 잡으면은 남자현의 손을 봐라. 남자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왼손을 봐라. 왼손을 보고서 맞다. 남자현 잡았다. 소리쳤답니다. 왜냐하면 왼손에 손가락이 3마디가 없어요. 혈서를 3번이나 썼던 겁니다. 저분이 무또를 죽이러 갈 때 입고 있었던 옷이 뭐냐? 남편이 의병 나갈 때, 의병 나가서 죽을 때 입고 있었던 그 피 묻은 속옷을 받쳐 입고 갔대요. 아, 무서운 아주머니죠. 그러고 잡힌 다음에 외놈이 주는 밥 먹지 않겠다. 그래갖고 단식을 하는 바람에 한 10여일 하니까 돌아가시게 되니까 일본인들이 병보석으로 내줬습니다. 송장치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품 안에 있던 아들, 그리고 손자가 임종을 하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이 신문기사가 1946년 3월 3일 동아일보예요. 해방되고 첫 번째 3.1절 때 저 기사를 쓴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든 특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는데 해방되고 첫 번째 3.1절 날 여성들을 해줬고 그 대표로 남자현을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현을 밀고 한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밀정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밀정이 암살에 나옵니다. 암살이 그래서 재밌어요. 안호균이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지붕 위로 붕붕 날리는 거, 그거는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그 만화의 사이사이에다가 실제 있었던 일을 집어넣습니다. 다음. 네. 바로 이정재, 염석진이죠. 염석진이가 극중에서 반민특위에 잡혀가서 행패 부리잖아요. 재판 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염석진이 대사 있죠. 나는 평생을 독립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나한테 훈장을 달아주지 못한 망정 공산당 말을 듣고 투서 몇증 때문에 날 잡아다가 재판을 해? 이 대사를 이종형이가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재판정에 검찰관으로 와 계신 분 중에 이의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이동영 선생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걷다 대고는 큰 소리 쳤죠. 내가 네 아버지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야. 근데 네 놈이 감히 나를 기소해? 내가 배워서 큰절을 해야지. 정말 그런 쇼쇼쇼를 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학살하고 투옥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종형이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그 염석진의 그런 행동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이종형이라는 자가 누구냐? 대동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동신문사에서 나왔는데 대동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플러스 종편 쓰레기. 네, 그런 신문입니다. 네. 이 이종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염석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반민특위에서 무죄받고 나왔습니다. 무죄받고 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김명시라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저 위에 사진 보면 큰 사진 두 장 있죠. 하나가 김명시고 또 하나가 조봉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조봉암급 같은 사건에서 조봉암과 더불어서 아마 뭐 요즘 말로 투톱 지도자였습니다. 같이 징역 살고 나와서 조봉암은 국내에 남아있다가 일제히가 전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동맹에 가담해서 화북조선 독립동맹, 의용군에서 여장군이 됐어요. 이분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참 가슴 뭉클했는데 진짜로 살아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대서특필 내줬습니다. 조선의 잔다르크. 연안에서 돌아온 김명시 여장군. 당시에 신천지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아예 김명시 여장군의 일대기라는 특집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 김명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여성사 발굴하면서 김명시 논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독립동맹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도 대주고 그랬었지만 그 당시에 김명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다가 최근에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뭐 별걸 다 기억하는 역사학자 소리를 듣지만 저도 모르는 거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네이버가 신문을 다 입력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뜻밖의 기사가 또 찾았습니다. 김명시가 자살했대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거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자살했냐?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된 다음에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제도 선우정원, 뭐 반공검사도 유명한 사람들이요. 113 수사본부 같은 데 많이 나오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갔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조선 최고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에 와서 친일파들에게 고문당해서 돌아가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학생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일파들이 한 짓이 무엇이라는 거. 이 두 분이 같은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다른 사람 같다는 분이 훨씬 많네요. 같은 분이에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100년 전에도 뽀샵은 있었다. 네. 김 알렉산드라라는 여성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문화장관이 3살 때 버려졌던 한국 출신 입양아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 장관 됐을 때 한국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한국 여성이 미국 가서 장관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보다 100년쯤 앞서서 김 알렉산드라라는 여성이 외국에서 장관을 지냈습니다. 프랑스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극동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외무장관이었어요. 김 알렉산드라가 이 극동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외무장관이었는데 러시아 혁명 직후에 그 나라가 성립되니까 백군이 쳐들어가서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잡혔어요. 조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은 아니요, 나 저 볼셰비키가 아니라 독립운동 하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밀려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 볼셰비키 맞아 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이분이 레닌이 만든 볼셰비키 당의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정식 당원이에요. 레닌도 높이 평가했던 극동 소비에트 지역의 혁명 지도자였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서 그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사형을 시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뭐 늘 하죠.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누구는 술 한 잔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담배 한 대 피게 해달라, 누구는 고향의 편지를 쓰게 해달라 하는데 이 언니는 나를 8발짝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묶인 채로 8발짝을 걷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서 총을 쏠려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왜 하필 8발짝이냐? 10발짝도 아니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 언니가 그 아버지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이민 간 그 13집 중에 한 집 딸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고향 조선이 팔도라고 들었다. 앞으로 조선에 태어날 노동자들에게 밝은 내일과 희망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뛰어나와. 그리고 사형을 당했어요. 절벽에다 세워놓고 쏴서 강물로 떨어뜨려 죽였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 일대에서 물고기를 안 잡았다고 해요. 어때요? 이런 언니 얘기는 교과서에 실려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싸웠었는지, 우리 언니들이 얼마나 그 씩씩했는지. 네. 여기 강주종,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동성이에요. 이 언니 얘기도 하자면은 뭐 1시간, 2시간 해야 하는데 통과하겠습니다. 여기 안중근 의사 어머니죠. 이건 무한도전에서 소개해서 지금은 널리 알려졌어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일 때 목숨 걸고 죽였지만 죽이고 난 다음에 살고 싶어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겨우 30살이었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수의를 지어보냈습니다. 수의가 뭐예요? 죽을 때 입는 옷이죠. 이 옷 입고 먼저 가 있어라. 넌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조선 사람으로서 정말 장한 일을 이미 했는데 뭐 때문에 구차하게 일본 놈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냐. 이 옷 입고 가 있으면 엄마도 따라가마. 야, 이런 편지. 이거 국어책에 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독립운동가가 쓴 편지 국어책에서 보신 적 있어요? 독립군들이 부르던 노래 음악 시간에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독립군이 그린 그림, 미술책에 단 한 점이라도 실려 있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음. 이 전시를, 난입으로 칼을 넣었다라는 전시를 저하고 제 친구 서혜성하고 같이 준비해서 올해 했습니다. 이분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 자, 극 중에서 누가 신흥무관학교 나왔습니까? 속사포 조진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조진웅 어떻게 됐어요? 근데 독립운동이 한참 뭐 발전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싸우다가 독립운동이 찌그러지고 나니까 생계형 독립운동가가 됐죠. 돈을 줘야만 움직여요. 그래서 김원봉 만났을 때 뭐합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김원봉이 아주 당황해갖고 뭐 부하들한테 돈 있냐? 뭐 아주 재밌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김원봉도 신흥무관학교 나왔어요. 아까 김산도 신흥무관학교 다니고요. 초기 독립운동의 웬만한 형들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저 학교를 만드느라고 이회용 선생 일가 형제 6형제가 전 재산을 팔아갔는데 그 돈이 뭐 1000억이다 뭐 800억이다 지금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1000억도 큰 돈이지만 실제 저분들이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처분한 재산을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집 팔았거든요. 근데 집이 어디냐? 명동성당 건너편이에요. 거기 한 2000평 됐대요. 거기 땅값 얼마예요? 지금 한 4억 하잖아요. 집값만 해도 조단이에요. 저 중에서 둘째 이석영 선생은 원래 이 집이 부자였지만 정말 부잣집에 양자로 나갔어요. 조선 최고의 탐관오리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갑부였는데
저분이 얼마나 극부였냐. 여기 저 춘천 가다 보면은 화도 IC 있지 않습니까? 화도 IC. 거기서 그게 이제 한 중간쯤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가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 있었는데, 그 한양의 나들이 나오실 때, 동대문에 당도할 때까지 남의 땅을 안 밟았대요. 아니, 그게 얼마입니까? 그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도 모자라죠. 그런 돈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고 이석영 선생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굶어 죽었어요. 조선 최고의 극부가. 이회용 선생은 고문당에서 돌아가시고요. 육형제가 망명을 했는데 하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저분들 왜 그랬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영광을 누리던 사회가 망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최대한 보여주신 분이죠. 신혼보관학교 세웠다고 해서 이분들이 명문가 출신이라고 해서 명문가 자제들만 받아들였겠습니까? 양반상금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뒷바라지는 누가 했습니까? 이 양반댁 마나님들이 한 건데요. 이 집에 얼마나 돈 많고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체도 높았어요. 이회영의 며느리가 고종의 조카 딸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댁 마나님들이 영하 30도 만주 칼바람 맞으면서 쌍놈들, 집에서 부리던 종들까지 포함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버선 기어준 겁니다. 이런 게 진짜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보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분들은 주인이었던 보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내가 보수를 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앞잡이 하던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와이 피스톨, 직업이 뭡니까? 청부살인. 네. 근데 청부사진업자와 독립운동, 청부사진업자와 반민특위 어울려요?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감독이 청부사진업자를 괜히 갖다 놓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친일파들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청부사진업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잡았냐면은 중국 국민당에서 속보기관에서 일하던 사람, 솜씨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반민특위 위원들 명단을 주면서 야, 자, 이놈들 죽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은 공산당이다. 이 반민특위 아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이제 명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왜 다 골수 민족주의자들을 왜 빨갱이라고 하는 거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했을 거 아니에요. 친일파도 또 그 사람을 의심을 했어요. 영화에서 비슷하죠. 백범이 의심하니까 영석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나를 의심하십니까? 쇼쇼쇼 했잖아요. 이 백민태도 시원을 했어요. 혈설 써갔습니다. 근데 남자인처럼 진짜로 손가락을 잘라간 게 아니고 주사기로 피를 뽑았대요. 그래서 혈설 써가서 이제 드림이니까 친일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내가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판을 크게 벌려갖고 저 죽일 놈들 공산당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죽일 놈 있으면 명단 더 달라고 했더니 친일파들이 신나서 명단을 도 주고 무기도 주고 했더니 그걸 갖다 고발한 거예요. 그게 반민특위 암살 사건입니다. 거기 백민태가 나갔었는데 이 사건을 꾸민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덕술 같은 친일 경찰이고요. 돈을 댄 게 박흥식 같이 반민특위 일호도 잡혀간 화신자별이죠. 사건의 전체적인 음모의 진행을 누가 맡았느냐. 아까 그 이종형이가 맡았습니다. 근데 백민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됐어요. 그러고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마 구속시켜놓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것도 명장면이죠. 해방됐는데 그 김원봉이 청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옆방에서 술 따르고 있죠. 죽은 동지들 이름을 부르면서. 백범 선생도 가서 김원봉이 미안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미안하지. 백범 그럴만 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그 죽으라고 사지로 밀어넣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 깊이 있게 영화를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청년들이 아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집에 가자 하고 있어요. 백범도 돌아왔고 그 김원봉도 돌아왔습니다. 김원봉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나 미양 사람 김은봉이요. 그 대사가 왜 들어갔을까요? 왜 임시정부에 가서 나 의열단 김원봉이라고 안 하고 미양 사람 김원봉이라고 했을까요? 감독맘이죠. 극본 쓸 때. 저는 뭐 감독 만나서 얘기 들어보지 않았지만 100% 확실합니다. 미양 송전탑 싸움하고 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헌사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들 나 미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 미양 얘기 나왔을 때 다 울었다고. 자, 김원봉이 미양에 돌아왔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거는요, 김원봉이 고향에 왔다는 건 홍길동이나 로빈훗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이제 성대한 환영을 받고 난 다음에 김원봉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 노독술 같은 친일 경찰이 김원봉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고문하고요. 무릎 꿇려놓고 얼굴에 침 뱉고 두들겨 패고. 김원봉은 일제시대에도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꼴을 해방된 조국에 와서 당하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의열단 동지 유석현의 집에 가서 사흘날 사흘밤을 피를 토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했더니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월북자 가족, 빨갱이 가족이잖아요. 한국전쟁 터진 다음에 김원봉의 동생 4명, 그리고 사촌 5명이 학살당했어요. 미양 학살 와중에서 그냥 가족이 그냥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김원봉의 호가 약산이에요. 자, 20살 때 이름을 바꿨는데 친구들하고 바꿨어요. 그 친구 중에 김약수라고 있어요. 저분은 김원봉하고 이제 뜻이 맞아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지만 독립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가 달랐습니다. 김원봉은 주특기가 쏘고 던지고 찌르고 하는 거죠. 근데 저분은 야, 그것도 화려하지, 그게 화려하고 의열투쟁 화려하지만 그 불꽃놀이 같은 거다. 그걸로 어떻게 밥을 짓냐, 그 불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조선공산당 조직부장이에요. 해방 후에 우파도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당 조직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막론하고 조직에 관한 최고봉이죠. 저분은 우파가 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재헌의원이 됐고 재헌국회 부의장이에요. 근데 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느냐.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를 깨려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사건에 수배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민족주의자 같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내려와서 석방을 시켜줬다가 인민군이 호텔 때 선생님 여기 계시면 이승만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모셔갔어요. 이분은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 옆에 기장. 미역과 멸치 많이 나는 거기입니다. 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여성이라고. 혹시 이 밑에 그림 아십니까?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이쾌대. 지금 덕수궁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시니까 꼭 가보세요. 그 이쾌대가 이여성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 그린 그림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 가서 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이여성은 경북 칠곡의 아주 만석군 집안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폭탄 던지고 뭐 그런 일 같이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징역 살고 나온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일은 학문 연구하고 예술 활동이다. 그래서 이 조선복식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연구한 거예요. 전통 의상 연구가 당시에 왜 중요했냐? 일본이 한국의 독자 문화를 깔아뭉갤 때잖아요. 야, 한국의 독자적인 게 어딨냐?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무슨 얘기, 우리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식을 다 복원을 해갖고요. 이화여전 다니는 학생들에게 입혀서 자, 얼마나 멋있는지 봐봐. 그 암살의 무대였던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대중들 앞에 선보인 게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쇼예요. 근데 저분은 여운형 선생을 따라다녔는데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니까 이분도 안 되겠다 하고 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나이 셋이 북으로 갔죠. 이 형들 한번 볼까요? 20살 남짓할 때 이름을 바꿨는데요. 약산할 때, 김약산 할 때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같을 약자예요. 김약수도 마찬가지고. 이 여성 무슨 여자예요? 같을 여자예요. 20살짜리들 이름 지은 거 보세요.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야. 어때요? 이 20살짜리들. 기백이 장난이 아니죠. 우리 이번에 암살 말고 또 1,000만을 동원한 영화가 있죠. 베트남. 베트남 최고의 명대사가 뭡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형들은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죠. 나라가 없지만 가오는 만땅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어떨까요? 지금 20대들.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는 그런 기백이 있나요? 자, 왜 그럴까요? 나라는 없는데 왜 기백이 없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헬조선이 돼버렸잖아요.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형들. 그리고 진짜로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았어요. 한 명은 조선 최고의 실천파 독립운동가고, 또 한 명은 조선 최고의 조직운동가고, 또 한 명은 조선 최고의 비판적 지식인이에요. 20살 때 우리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 진짜로 그렇게 살았던 형들이 다 남쪽 출신인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왜? 친일파가 득세한 대상에서. 그러더니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는 삭막한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지배가 70년 이어진 결과가 헬조선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20대들. 나라는 있는데 기백이 없는 청년, 그 젊은이들이 다시 이 형들처럼 기백을 찾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헌법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이 많이 보수화된 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젊은이들 입에서 헬조선 같은 험한 말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작업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작업이에요. 제가 최근에 TV조선에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주 집안까지 탈탈 털어갖고 그 TV조선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 장면과 다음 장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에 비유했다. 그거였고 또 하나는 내가 박정희를 그때 죽였어야 했다.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승만과 이준석 비유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월호 사건 때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선장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한국전쟁 때는 어땠어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해놓고 한강다리 끊고 대통령만 도망갔습니다. 그 얘기를 엮어서 했더니 어떻게 감히 이승만을 이준석에게 비유하느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준석이 억울할 거예요. 이준석도 굉장히 무거운 죄를 졌지만 그냥 도망간 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죄값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땠어요? 저는 도망간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도망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승만이 한 짓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짓입니다. 지금 이승만을 국보로 추앙하자. 뭐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저 혼자 살자고 다리 끊고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혹여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럼 돌아온 다음에 어땠어야 해야 돼요? 그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싹싹 비워도 모자라죠. 살아있어줘서 천만 다행이다라고 위로를 해도 모자랄 텐데 어땠습니까? 이승만은. 니들 그때 왜 피난 안 갔어? 왜 피난 안 가고 인민군에게 부역했어?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인데요. 자, 부역자들이 잡혀가는 거야. 한자가 많지만 좀 볼까요? 잠복해 있는 적국, 붉은 개들을 적발하는 게 긴급하다. 정실과 관용과 누락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공비와 그 주군을 무자비하게 수탕하자. 왕성한 적개심으로. 그래서 진짜 왕성한 적개심으로 엄청 소탕을 했습니다. 실제 부역한 사람들이 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역했던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하고 인민군이 퇴각할 때 다 따라서 도망갔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총든 놈들이 와서 집 날라가고 하니까 집 날랐고, 집에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나가서 만세 부르는 신용만 했지. 내가 우파 인사는 여기 숨어 있어야 하고 밀고 가길 했나. 아니면은, 청년들 모아놓고 의용군 나가라.
등 떠밀어서 내보내기를 했나. 그랬던 사람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얼마나 조사를 잡아갔느냐. 당시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부역자로 검거돼서 조사받은 사람 숫자가 5만 5천 명이라는 기사를 찾았어요. 많아 보입니까? 이게 초반전 얘기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경찰 통계를 뒤져보니까 부역자로 조사받은 사람 숫자가 55만 명이에요. 근데 부역한 기간은 얼마예요? 6월 28일 날 다리 끊고 가서 9월 28일 날 돌아왔으니까 딱 석 달 아닙니까? 딱 석 달. 딱 석 달 부역한 걸로 그 55만 명을 조사했으면 일제 36년 동안에 부역한 놈들은 얼마나 조사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550명도 조사 못했습니다. 감옥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부역자 처벌을 한 거예요. 그 친일파들이. 쉽게 얘기해서 해방 후에 살아서 돌아온 여성 중에서 제일 세게 제일 오랫동안 독립운동하신 분이에요. 요 밑에 있는 사진. 저게 근데 그 한국 최고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전쟁 기간 중에 부역자로 잡혀가서 징역 살고 나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분이 그 20년대에 젊었을 때 임시정부 일로 군자금도 모집하러 그래서 비밀 연락도 하러 국내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압록강을 6번 넘나 들었습니다. 그때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잡혀가서 그때도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30년 뒤에 종로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두들겨 팼던 놈들이 이번에도 또 두들겨 패더라 이겁니다. 이런 게 부역자 처벌이에요. 친일파들이 반공이라는 걸 명목으로 해서 권세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문제의 화제라고 해야 되나. 제가 곤욕을 치렀던 게 바로 이 사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부역자 처벌의 총책임자였던 김창룡입니다. 정말 친일파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에요.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가 죽인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바로 백범 선생님이에요. 저자가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정작 진짜 빨갱이 하나를 잡아놓고 안 죽였어요. 만주에서부터 알던 사람이라고. 남로당이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프라치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12번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남로당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일 테니까. 남로당이 실제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프라치였는데. 근데 만주에 있었던 인연으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만약에 김창룡이가 그게 바로 박정희란 말이에요. 박정희를 죽여버렸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연히 그때 죽여버렸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박정희를 죽였어야 했다. 그때 왜 안 죽인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 거를 이상한 적대적인 방향에서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거를 갖다가 역사 교육이 이렇게 좌편향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한 게 아니고 예술가 전문가들에게 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거 어느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틀어준 모양인데 그게 또 역사 교육도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 재량 시간이었고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었고 역사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국정화 밀어붙이는 아주 좋은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는데 보통 조선일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주면은 대충 깨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맞아보니까 아프긴 아파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강연, 똑같은 거 갖고 강연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조선일보가 저렇게 쏴대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아까 이제 한참 지나갔지만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었던 얘기. 그 얘기를 갖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2면짜리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쓸 때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도 이제 제 소회도 좀 밝혔죠.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이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텔레비전에서 제 이름 달아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금수저 좌파 뭐 한무개 뭐 그 가계도 뭐 정신분석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원 없이 나왔지만 뭐 정말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덕분에 애창곡이 하나 생겼다. 장기하에 별일 없이 산다. 니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다. 몹시 기분 나쁘겠지만 나 별일 없이 산다. 그리고 별일 없이 산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여줘야죠.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크게 글 썼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무슨 얘기를 썼냐. 제가 대한민국에서 솔직하게 박정희 비판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인데요. 이번엔 박정희와 내가 공감을 했다.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 때 63년 대통령 선거요. 그 선거가 기가 막힌 선거입니다. 미국 압력으로 이제 군정 이양하라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하라고 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에서 혁신적인 박정희와 보수적인 윤보선이 붙었던 겁니다. 지금은 수구파가 박정희 이렇게 떠받들지만요. 솔직하게 박정희가 그 무렵에 했었던 얘기들을 그 국가혁명과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찾아서들 읽어보세요. 그 책을 보면은요. 박정희 말이 누구 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50년대 김일성 얘기하고 차라리 비슷해요. 그리고 이승만하고 지금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났지만 그 이승만에 대해서 저 늙은 노인 이승만하고 자기를 엮지 말라. 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고 박정희는 떠들었습니다. 박정희가 혁신적인 면모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빨갱이 소리 또 옛날 경력도 있고 해서 이제 몰렸는데 그 윤보선 측에서 박정희를 빨갱이로 몰았다가 사실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이 선거가 15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박정희가 어디서 이겼냐? 호남에서 이겼어요. 호남에서 35만 표로 윤보선을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도 그렇게 분석을 했고 김대중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도 뭐라고 분석했냐면 박정희가 사실은 좌익표로 이겼다. 호남 좌익표로 이긴 거예요. 호남이 민간인 학살도 많이 일어났고 부역자 처벌, 연좌제 뭐 이런 거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정표가 결집을 쫙 해갖고 사실은 그 표로 이겼습니다.